자, 안녕하십니까. 자, 2부 인터뷰 시간은 전 YTN 사장 하시고 그 전에 교통방송 사장을 하신 정찬영 전 사장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장님은 MBC에 PD로 입사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교통방송 사장으로 가셨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YTN 사장을 하시고 작년에 그만두신 거죠? 재작년 9월에 그만뒀습니다. 아, 재작년 9월에 그만두셨고요. 그 MBC PD 시절에 그 히트 상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많이 알려진 대로 손석희의 시선 집중, 지금은 라디오 시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방송으로 가서는 뉴스 공장이라는 대히트 상품을 만드셨죠. 그거는 제가 뭐 대표였으니까 네, 제가 직접 만들었다고 만드신 보기는 건 아니고 어렵고 뭐 PD 예. 정경훈 부장이라고 아주 예. 제주꾼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사장 시절에 예. 하여튼 좀 당시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포맷의 예. YTN에서 그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까지 있죠. 예, 예. 대부분 다 정통 그 보도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약간의 제작 기법이 들어간 예, 예. 기술이 들어간 그런 시사쇼, 뉴스쇼 프로그램들을 뉴스쇼. 예. 예전에는 그 라디오 같은 경우에 그 뉴스는 보도국에서 아나운서, 예. 보도국에서 기사를 쓰고 아나운서가 읽고 예, 이렇게 그랬었죠. 하는 아주 예. 전형적인 포맷이었는데 PD들이 만드는 뉴스쇼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것을 그 새벽 시간에 예. 배치를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렇군요. 예. 지금 생각하면 그 2000년에 시선 집중이 처음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뉴스 보도국에서 하는 뉴스의 부족한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채워주면 어떨까? 그래서 뭐 심층 리포트, 뭐 그리고 심층 인터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의 반응을 인기 엄청나게 있었죠. 네, 받았. 저도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손석희 그 앵커가 큰 역할을 했죠. 네, 시선 집중. 예. 그러니까 진행자도 잘 쓰신 것 같아요. 예. 진행자가 다 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손석희 시선 집중, 그 다음에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김미화 씨, 이런 분들이 다 그 이동관 이명박 정권 시절이죠. 예. 그때 이동관 뭐 청와대 뭐 홍보수석 뭐 이 시절에 그 블랙리스트에 오른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그 당시에 없어졌나요? 아니면 진행자만 교체가 된 건가요?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네. MBC, 뭐 KBS도 마찬가지지만 MBC 그리고 YTN에서 기자들, PD들 엄청나게 많이 해고가 되고 또 진행자들 중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뭐 손석희 이 앵커 같은 경우에 안쪽에서 계속 그 괴롭힘을 당하다가 안쪽이라 하면 어디를? 그 뭐 당시에 데스크죠. 뭐 본부장이나 국장이 계속 그 간섭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못 견디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만둘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고, 김미화 씨는 사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그만두면 다른 프로그램 뭐든지 찍기만 해라, 사장이 알아서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쫓아내려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울면서 떠나게 만들었고, 김어준 씨도 그 프로그램 맡은 게 있었지 김어준 않았나요? 씨도 MBC에서 그건 시사 프로도 아니었는데도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PD를 그 프로그램에서 PD를 제거해내고 PD를 없애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거의 폐지 수준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만두게 만드는. 지금 이제 당시 본부장이나 아까 사장이 이렇게 직접 뭐 요청을 했다는데 그분들도 이제 다른 곳에서 모처에서
연락을 받고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소위 영포 빌딩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그 국정원 문건들, 예. 언론 장악 문건, 예. 그것의 기초 그 발주를 그 이동관 당시에 청와대에서 했던 것으로 예. 그 국정원 직원이 그 진술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다 나오죠. 그 진행자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켜서 이름이 실명이 나오더라고요. 예, 보니까. 소위 예. 좌파 진행자, 좌파 예. 언론인, 좌파 진행자들을 축출하는 그 프로그램을 구동시켰는데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 예. 민자당 시절에 예.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도 이 비슷한 문건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 처음으로 이제 안쪽에 보도 쪽에만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프로그램들, 라디오 프로그램들의 진행자나 작가를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600여 쪽짜리 그 김영삼 정부의 언론장악 문건에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라디오 프로그램도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방송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원래는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 심의 규정과 그 방송에 정정 보도 요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특히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라고 소명을 하고 소명하는 내용이 다시 언론에 릴리즈가 돼서 언론에 풀어지게 되면은 그거로 소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뒤쪽으로 기술을 넣어서 협박하고 압력을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그 권위주의 방식의 독재 정권이나 쓰던 그런 방식의 통제를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저는 이명박 정부 때를 기억을 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지금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언론장악 기술자라고 알려진 이동관 씨가 지금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YTN 사장을 하실 때는 문재인 정부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혹시 이런 개입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그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있을 수가 없었고 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때는 오히려 그 정부에서 그 공적 소유의 언론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시장으로 돌려줄 것은 돌려줘야 된다 이런 정도의 판단이 예. 그 있었으나 당시에 YTN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들은 문화방송이나 이런 데는 그 특별법에 의해서 예. 만들어진 회사라서 민영화 같은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YTN이 그 우선순위에 올라와서 매각 논의가 잠깐 있었는데 당시에 회사도 제가 사장이었을 때 회사도 그걸 반대를 했고 노동조합에서도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게 무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고 네. 방송 내용에 대해서 뭐 후일담으로 뭐 어떤 기사에 대해서 뭐 유감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전화를 걸어오거나 청와대에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었던 거죠. 전혀 없습니다. 예. 언론의 자유를 좀 만끽을 하셨던 기간이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YTN 매각 작업이 이제 이번 정부에서 진행이 돼서 유진그룹이 지금 주인이 된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제 관문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자, 마사회나 KDN이 이제 한전 KDN이 원래 당초에 지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었다가 갑자기 이제 매각으로 이제 뭐 방침이 바뀌었고. 맞습니다. 또 한때 또 뭐 라디오하고 TV를 분리해서 이제 뭐 일부 친정부 언론들한테 뭐 판다는 시나리오가 한때 또 보도되기도 했었고요. 또 일부 이제 거론된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는 국내 언론들 이런 데들이 있었는데 보면 언론사들은 이번에 입찰에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것도 한 가지 왜 참여를 안 했는지 그것도 이제 궁금한데 혹시 뭐 좀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은
특별한 내용은 제가 왜 그런 매체들이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긴 한데 제가 확인된 바가 없어서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통매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30%가 넘게 되잖아요. 그거는 30%가 넘게 되면 인수 자격이 직접 그것을 인수할 수는 없으니까 예. 컨소시엄 형태로 해가지고 그거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렇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게 나타나질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통매각이 되면서 사실은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고, 원래 한전 KDN이나 마사회 같은 경우는 매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매출액도 늘고 있고 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가지고 YTN이 그거를 팔아야 될 이유가 없고 보유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이미 산업자원부에 지난해 8월에 그걸 보고를 했고 혁신 TF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산자부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는 혁신 TF의 의견서가 권고가 내려간 지 한 달 24일 만에 매각이 결정이 된 양쪽 마사회도 그렇고 한전 KDN도 그렇고 매각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산자부에서 또는 또 다른 어떤 힘이 그걸 매각하게 유도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그런 것이 타당한 의심이 되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일부 이제 요번에 입찰에 참여 못한 언론사들은 나중에 이제 MBC나 KBS, ETV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거기 참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된 거라서 제가. 자, 그러면은 이제 민간 기업이 주인으로 바뀌게 됐는데 YTN 자체는 지금 공영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 방송, 그러니까 지배 주주가 공적 소유 구조냐 그러면은 준공영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공영 방송으로 얘기하면 이제 KBS나 MBC 같은 경우 사적 소유가 전혀 접근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그런 형태로 잘 보호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을 얘기하고, YTN은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상장사이고 그 중에 원래는 51% 정도에 해당되는 지분이 공적 소유였습니다. 이게 IMF 때 YTN이 원래 연합뉴스가 대주주였었는데 경영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면서 대주주가 이것을 시장에 내놓고 그냥 철수해버리는 바람에 YTN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때 정부의 당시는 인삼공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담배인삼공사가 공적 소유 구조여서 세 군데 한전 KDN과 마사회, 담배인삼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대주주 지분을 만들어서 YTN을 구출해낸 거죠. 세 군데에서 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했었는데 지금 미래에셋도 보니까 한 10% 그것은 이제 훨씬 전에 인수를 한 건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개별적인 주주고, 근데 이제 인삼공사는 나중에 이제 외국인 기업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민영화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공적 소유 구조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전 KDN과 마사회였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대주주의 지분으로 임명권이라든지 이런데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했으나, 최근에는 이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장 선임 구조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해서 최근에는 그 회사 자사 사장도 나오고 있고 자사 출신 사장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YTN이 무슨 진보적인 매체는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 그 신뢰와 영향력에서 상당한 부분까지 그 신뢰도가 높죠. 신뢰도가 사실. 높은 예. 편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놨었는데 그거를 다 해체해서 지금은 그 민간 기업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어떤 점이 우려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화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아까 제가 언론에서 한 39년 정도 일을 하고 재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그동안 만든 프로그램들이 시사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 공영성을 강조한 그런 알 권리에 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다녔던 회사 세 군데가 다 공적 소유의 구조여서 그게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YTN 같은 경우는 완벽한 공적 소유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런 시도를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었고 TBS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교통 정보만 하던 그런 방송이었었는데 거기에도 다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사 정보까지 네. 포함한 시사문화 뭐 이런 정보를 포함한 그런 채널로 바꿨는데 그것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게 됐고 이런 식으로 MBC에서도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쭉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게 공적 소유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 특히 기업이 이걸 소유하게 됐을 경우에 기업 스스로가 원래는 그 언론에 의해서 사회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 언론에 의해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업종인데 그것이 언론사를 소유했을 경우에 벌어지는 일은 최근에 그 서울신문 호반에서 인수한 이후에 벌어진 내부의 몇 가지 사건들이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단적인 예로 호반건설의 불리한 뉴스들 다 삭제를 한 그렇죠. 건가요? 호반건설의 기업주에 관련된 서울신문의 비리 기사, 서울신문의 비리 비판 기사들이 예. 수십 건, 60여 건이 그냥 통째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런 정도로 그게 이제 직접적인 비판 같은 것은 불가능해지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유진 관련 안 좋은 보도는 거의 이제 보기 힘들겠네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네. 그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정치 권력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해서 기업주의 를 통제함으로써 일종의 언론의 장악을 언론을 통제하는 거를 하청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청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비판 보도는 이제 못하게 이제 재갈을 물릴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 지금 MBC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관들을 작동시켜서 방문진의 이사들을 해임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거를 이미 방문진뿐만 아니라 이제 KBS 이사회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보면은 사장 다 감사원 그다음에 검찰 권익위원회 그다음 노동부 국세청 심지어는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이 공기관들이 언론사의 약점 문제점 이거를 뒤집어내서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사나 위원장을 해임시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방송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죠. 다행히 아까 앞서서 방송에서도 얘기하셨지만은 권태선 이사장의 방통위의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것이 어제
그 항고심 네. 이동관 방통위의 그러니까 방송에서 다시 항고를 한 항고를 거죠. 한 해임시켜달라고. 다시 그 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 네, 기각을 한 기각을 거죠. 했죠. 네. 거기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그 김기중 이사 같은 경우는 놀라운 것이 이동관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첫 번째 해임 결의는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에 오기 전에 네. 그 전에 그 방통위원회에서 김효재 대행 체제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왔을 때 그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을 했던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한 해임 결의가 무효로 판명이 났던 것이 9월 11일인데 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인가요? 9월 18일인가에 네. 김기중 이사를 거의 비슷한 사유로 또 해임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건 이동관 위원장 그건 체제에서. 이동관이 취임하고 나서. 이동관 위원장 체제에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건 위법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임을 즉각 시행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법원이 그렇게 판정을 해줬는데 똑같은 이유, 거의 비슷한 이유로 해가지고 해임을 한 번 더 했는데 요번에 법원이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장문의 결정문을 통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서 되짚어 놓고 있는데 아까 오태규 실장께서 이거는 탄핵 사유,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추가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MBC 노동조합과 언론노동조합에서도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축적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헌법 규정과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해야 되고 하는데 그걸 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저는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탄핵까지도 검토돼야 된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MB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통령의 비서 발언 관련해서 보도를 맨 먼저 했다가 지금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YTN에서도 그 바이든 날리면 이걸 보도를 했었나요? 그렇죠. 그거는 진실이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진실이 뭐였는지는 그때로 시계를 진실이 뭐였는지는 지금도 그 영상을 그냥 보고 들어보면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알 수 있죠. 소리가 이를테면은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쪽에서 걸어 나오면서 카메라를 흘낏 본 뒤에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 마이크로 픽업이 된 거죠. 마이크가 지향성 마이크라서 그 소리가 이렇게 빨려 들어온 건데 그걸 들으면 약간 뭉개져서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앞뒤에 문맥을 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들으면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들리는 것을 이를테면 그 얼굴을 조작했거나 다른 목소리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거짓으로 가공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태의 영상 그대로를 그리고 이게 MBC 혼자 취재한 게 아니고 풀 기자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영상을 똑같이 각 언론사가 다 같이 가지고 있었고 같이 다 똑같이 보도를 했죠. 똑같이 보도를 했는데 MBC가 했던 것은 MBC의 디지털 뉴스 팀에서 이게 뉴스거리가 된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를 해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부분을 자막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엠바고가 풀리는 시간인 9시 30분까지 이거를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쪽은 좀 늦었는지 그건 이제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무려 140개의 매체가 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근데 문화방송이 이걸 먼저 했다고 하는 핑계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청와대 대변인실에서도 홍보수석에서도 제대로 이걸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 사이에 보도가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MBC만 한 게 아니라 전체 언론사가 했는데 그 중에 MBC만 딱 찍어가지고 이거를 책임을 묻는다는 게 무슨
뭐 조작한 것을 음성을 조작했거나 또는 화면 영상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모습이 아닌데 이를테면 뭐 그걸 가공으로 만들었거나 그런 게 아닌데 뭐가 거짓말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최근에 이제 각 방송사들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신학님 김만배 이제 그 인터뷰 보도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뭐 검찰이 봐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한 데들이 지금 압수수색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판 언론에 대한 어떤 일종의 재갈 물리기랄까 이제 자기 검열을 뭐 같은 강요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압수수색 러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나 그다음에 공약집을 보면은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강조를 했던 분인데 꼭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죠. 예. 언론 자유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시장의 자유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평소에 연설문이나 발언 내용의 자유 이런 말을 그렇게 쓰면서도 비판의 자유 그리고 그런 비판을 통해서 사실은 그 권력이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견제와 균형 구조 아닙니까? 네, 언론의 그렇죠. 역할이라는 네. 것이. 근데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공산당 언론이라고 공산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또는 이동관 위원장의 표현으로 하면은 공산당 언론 이런 식으로 기관지. 얘기하면서 기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통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압수수색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언론 후진국으로 들어가 버렸죠. 아주 후진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아까 그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된 것도 그게 이를테면 없는 내용을 그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명을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분명하게 밝히면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그걸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게 왜 거짓말인지를 밝히면. 근데 전체 분량을 이번에 그 녹취 분량을 전체를 공개했을 때 알게 되었듯이 도대체 뭐가 거짓이라는 건지 거기 목소리가 저 사람은 누구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 김만배 목소리가 아닌데 김만배 목소리라고 속였다는 것인지 근데 딱 하나가 커피를 누가 타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중요한 건 핵심은 아니죠. 커피는 거기에서 아주 상징적인 장면인 것이죠.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가 타주는 커피를 먹고 나왔다. 그거는 수사가 무마되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인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압축 보도하는 과정에서 뭐 윤석열 검사가 타준 것으로 윤석열 부장이 타준 것으로 이렇게 보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잡혀 들어갔었는데 잡혀 들어갈 때 벌벌 떨면서 들어갔는데 그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 나중에 2차 소환됐을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나올 정도로 간단하게 끝났다라고 자랑하고 있더라. 지금도 뉴스타파에서 그 이후에 압수수색 당한 이후에 거기서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녹취록을 더 지금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있고 한 5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특집 보도로 해서 또 만들어서 하고 있고 시청자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저기 해야 될 거고 다른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가 보기에는 뉴스타파를 고립시켜 나가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인용보도 뉴스타파 받아서 인용보도 하는 데까지 그 고통을 주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주장할 수 있죠.
그때 당시에 나는 그 커피 주는 자리에 없었다라든지 예. 커피 타준 건 이 사람 이 검사였다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예. 그리고 그것을 그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 수사를 안 하게 됐던 사유를 잘 설명을 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선거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렇게 조작 방송을 한 것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몰아가는 것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누가 봐도 좀 너무 무리합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그 녹취 자료들이 다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선거 때 불이익을 그렇죠. 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인지 그 보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보도 안 하는 게 이상한 예. 거죠. 아까 예. 그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도 그 여러 가지 의문 중에 하나가 그때 TV조선도 그거 보도했고 조중동 예.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TV조선이 맨 처음에 보도를 하고 만일에 예. 10분 먼저 보도를 하고 MBC가 그 뒤에 보도를 했다면 지금처럼 압수수색을 할 압수수색을 것인가. TV조선에 대해서 하고 거기 이 이사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뉴스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도의 특종은 어쩌면 그 보수적인 매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기사거리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대장동은 안 드러났을 때인가요? 아니죠. 대장동은 예. 이 보도가 됐을 당시에 대장동은 이재명 그분이 예, 그 그분. 돈을 예, 받아서 예, 맞습니다. 이걸 했던 범죄의 그런 흔적이 있는 그거라고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박영수 변호사 얘기가 나오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의문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예. 보도였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이라는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론사에 대한 그런 폭압적인 방법은 근데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검증 보도가 지금 가짜 뉴스로 지금 둔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 그 보도 하나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저는 그 의심을 해요. 의문을 네. 가져요. 뉴스타파가 이전부터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굉장히 해왔죠. 시리즈로 많이 해왔죠. 시리즈로 많이 예. 해왔죠. 최승호 PD가 만들었던 자백이라고 하는 그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 씨를 예. 간첩으로 몰려고 증거를 조작했다가 나중에 그 취재에 의해서 다 드러나 보여지고 변호인에 의해서 다 반박이 되는 예. 그런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이죠. 검찰이 그 중국의 그 문서들을 예. 중국의 공문서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법정에다 제출 위조해서 제출했던 것이고 그 뒤에 죄수와 검사라는 그런 특집 보도를 계속했었는데 이것은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그 회유해가지고 회유해서 그 유리한 진술과 증거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범죄를 구성하게 해서 그 공소를 유지하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예.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들을 그 잡아냈던 그런 현장들이었고 이번에 그 압수수색이 벌어졌던 날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저기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검사들의 특활비 예. 도대체 영수증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목적에 쓰였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지금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예, 영수증 제출도 안 하죠. 제출도 안 하고 제출한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그 까맣게 지워서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는데 중요한 뉴스타파에서 부분은 다 그거를 가리고. 예. 다 또 그걸 그 지워진 부분을 그 확인해서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예. 이거는 수사비로 쓰인 게 아니다라고 예. 하는 것이 또 드러나고 있죠. 공금의 유용, 예. 그다음에 목적의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은 범죄 아닙니까? 이런 그 검찰의 범죄 사실들을 뉴스타파가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추적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제가 그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날 그 보도가 준비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활비 2차 보도. 그럼 맞춰서 들어간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판받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남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실패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신학님 김만배 인터뷰 기사가 가짜인지 궁금하신 분은 뉴스타파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죠? 계속해서 그 관련 보도가 리포트와 네. 영상과 녹취 자료를 추가로, 녹음 자료를 예. 추가로 계속 올려놓고 추가로, 있기 예. 때문에 예.
정말로 그렇게 범죄를 뉴스타파가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 증거들을 가서 보면 됩니다. 예. 거기 무슨 언론사에 들어가서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집안을 뒤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증거가 다 그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데 예. 자, 지금 KBS 같은 경우는 이제 KBS 출신이 아닌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죠. 그 외부인을 임명을 해서 이제 방송이 이제 최종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뭐 법조 언론인 클럽 뭐 회장 출신이란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보도 이제 사장 취임하게 되면은 KBS도 좀 이제 뭐 일단 관제 언론식으로 바뀌는 그런 약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스럽죠. 벌써 그 안에서 비교적 건강한 목소리로 그 보도 프로그램들을 해오고 시사 프로그램들을 해왔던 그런 기자들이 일단 못 견디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PD들이 막 그 중간에 바뀌게 되고 그 견딜 수 없게 되니까 최경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사표를 내고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나온 그런 상황이고, 홍사준 기자였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홍사준 기자. 저기도 거기도 지금 KBS. KBS. 홍사훈 기자도. 홍사훈 기자. 홍사훈 기자도 그 사실상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수신료 문제로 그 경영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작이 됐죠. 그렇게 하고, KBS 출신의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KBS 출신의 그런 경영인을, 또 방송인 출신의 경영인을 충분히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방송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그분이 그 써왔던 그런 기사나 이런 걸로 볼 때 그 방송의 방향이 어디로 가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여지고, 법조 기자로 있을 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 도대체 뭐 전에 그쪽에 법조 출입했던 검찰 기자였다고 하는 것을 로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일임 씨도 그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 출신이라는 것 같아요. 저기 TBS 재단 이사장 하고 있는 그 분도 또 그렇습니다. 지금 T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그런 것도 그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KBS 얘기하셨지만은 정부 비판 진행자들 이제 다 걸로 내는 그런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그 MB 때 만들었다고 하는 국정원의 그 문건, 계획 문건 중에 성공했던 부분들 그리고 실패했던 부분들은 보완해가지고 이번에 그 작동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방통위원장의 저 위험한 이런 그 위법적 그 언론 탄압에 대해서 이걸 브레이크를 가동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탄핵이라면 법률에 의한 그 국회의 권한을 전 작동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지금 다시 YTN으로 돌아가 보면은 만약에 유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분을 인수하는데 성공을 할 경우에 그 이사진이나 YTN도 마찬가지로 그 좀 정부 비판적인 뭐 진행자나 프로그램 관련자들 이렇게 교체할 가능성이 있나요? 보도 책임자들이 사장, 거기도 이제 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사장은 원래 그 정기주총에서 3분의 2의 그 의결이 있어야 임기 중에 그 해임이 가능해지는데, 그건 충분히 뭐 정기주총에서
대주주가 시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죠. 뭐 대통령실 좀 조율을 할까요? 그것은 어쨌든 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실이 나설지 뭐 방통위가 나설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대주주가 유진그룹이 됐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지는 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행태로 봐서는 그 압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리고 보도국장 등 그 YTN의 보도 방향을 결정하는 예. 그런 쪽에 대해서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그럼 뭐 대대적인 물갈이가 나오는 대대적인 겁니까? 물갈이를 예상해야 되겠죠. 예. 그걸 목적으로 해서 지금 그 매각 작업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KBS 제외하고 MBC, 교통방송, YTN 계셨는데 지금 이제 정부나 방송인은 비판 보도를 무력화해서 공영방송 자체를 뭐 거의 죽이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국민들 신뢰는 떨어지고 사랑받기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사자나 구성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두 개 중에 선택지를 지금 이제 그 받게 될 텐데요. 네. 지금 그 정부 그리고 그 언론을 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정부 여당 그리고 방통위원회 이런 데에서 네. 원하는 대로 보도를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지 않고 권력의 나팔수 노릇 이게 예.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예. 옛날에 공영방송이 그런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해서 심하게는 주구라는 그런 그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 개, 예. 애완견, 예. 권력한테 하던 아부하고 아부하던 예. 주구로 예, 주구 역할을 하던 실제로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또 당시에 87년 6월 길거리에서 중계차가 돌멩이를 맞고 이렇게 예. 하는 걸 보면서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내부에서 각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싸워서 예. 지금의 공영방송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이 정부 당시까지는 정부 소유였거든요. 정부 KBS가 대주주였던 예. 그런 문화방송을 대주주 지분을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예. 정치 권력이 직접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방송문화진흥회를 만들어서 그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88년 12월 31일 날 예. 지금은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님 예. 등이 그 얼개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여야 의원들이 당시에 문광위원장이 제가 기억으로는 박관용 의원으로 네.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네. 그분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문화방송이 만들어졌고 그 네. 이후에 독립성이 공영성이 다른 어떤 언론사보다 더 그 보존이 되면서 네. 사회에 기여도 하고 경영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그거를 후퇴시켜서 다시 옛날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거는 유신 시대 언론 탄압 수준으로 가고 있다. 또는 국보위 시절의 언론 탄압을 네. 하고 있는 그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것은 권력의 독재적인 권력의 지속 가능성을 아마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네. 하는 걸 겁니다. 비판하지 네. 않고 맘대로 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의 선거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권력을 더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예전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아주 오래된 낡은 방식을 지금 노인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신시대 방식. 유신시대의 방식. 예. 그렇게 통제를 하면 예. 그것을 폭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등사기를 밀어서 예. 백장 삐라를 들고 가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뿌리고 잡혀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예. 없었을 때. 예. 광주에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통제받을 때 우리 언론들은 그걸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외국 기자들이 찍은 외신들이 그 힌츠페터나 역할을 이런 분들이 많이 했죠. 찍은 예. 비디오를 나중에 몇 년 뒤에 예, 그 그렇습니다. 숨어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진실을 알고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는 데까지 한 7년이 걸렸죠. 예. 6, 7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정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일부 언론들을 이렇게 통제를 한다고 그래도 그게 금방 그 국민들이 그걸 폭로해내지 않습니까? 국민들 수준도 높아졌고. 수준도 높아졌고 예. 옛날과 같은 그런 식의 언론 통제가 불가능한 시대로 됐죠. 이미 예. 통신의 발달이 그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됐는데 다매체 시대고. 아마도 예. 원하기는 북한이나 또는 그 중국이나 또는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히틀러의 시대나 예. 차우세스크의 이런 필리핀의 어떤 이런 그 독재 정권 시대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또 그 정도 수준의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선택지는 딱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TBS 사례로 봐서 알듯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하면 시청자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예. TBS가 김어준과 신장식을 그 프로그램에서 내린 이후에 쫓아냈죠. 쫓아낸 이후에 그 같은 제작진들이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지금 들어가 보면은 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때는 유튜브에서 150만 그러면요. 구독자들과 우리나라 엄청난 인기였죠. 예. 라디오에서 채널 청취율이 2위까지 MBC보다도 더 높은 청취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고 수익도 광고 수익도 엄청났었죠. 엄청났죠.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런 선택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예. 그 안에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싸우고 노동조합이 만들어 놓은 공정 보도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 그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었으면은 써야죠. 그 제도적 장치를 써서 싸워야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언론에 대한 일정한 제도 개선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언론 탄압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욕하고 싸웠던 그런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번에도 보니까 그 언론 노동조합에서 외신 기자들하고 그 같이 토론회를 세미나를 하면서 예, 이렇게 예. 할 때 외국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언론 통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 엄청난 반발을 하더니 왜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기자가 그런 이렇게 질문이 질문을 있었어요? 굉장히 아픈 부분을 질문을 외신 하던데 기자가 그런 질문을 그렇습니다. 했다고요? 그 질문을 우리 기자들도 질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표현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예. 왜 안 싸워?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 겁니다. 예. 제도를 마련해 놓고 그것도 희생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거든요. 내부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바탕으로 해서 싸워서 지켜야 된다. 지켜내는 노력을 하면 예. 시청자 독자들도 그 싸움에 같이 뛰어들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그렇군요. 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그렇군요.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궁금한 건 더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